한 발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재 뉴스인 1월 26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 뉴스 리액션입니다. 나경희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월요일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신인규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네, 댓글창에 신인규 요새 너무 좋다 이렇게 달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뉴스 들어가 보죠. 네, 박성재 첫 공판기일. 네, 오늘 오후부터 열렸습니다. 네, 오늘 오후 2시부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첫 공판기일이 열렸는데요. 박 전 장관은 123 비상기업 선포 후에 합동수사본부로 검사를 파견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또 교정시설의 수용 여력을 점검하는 한편 출국 금지 담당 직원의 출근을 지시하는 등의 윤석열 씨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김건희 씨로부터 부적절한 청탁을 받고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박 전 장관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요. 재판장은 바로 한덕수 전 총리에게 23년형을 선고했던 이진관 부장판사입니다. 당시 이 판사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정의를 내렸는데요. 이런 판단은 박 전 장관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국회 증언 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이완규 전 법제처장도 박 전 장관과 함께 재판을 받는데요. 윤석열 씨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최측근인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에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서 계엄 해제 직후 안가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내란과 관련된 소식을 빠르게 두 가지 더 전해드리면요. 먼저 첫 번째는 전국 언론노조 KBS 본부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씨가 123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박장범 KBS 사장이 최재현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박장범 사장과 통화한 최재현 국장은 이 회사로 돌아와서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에게 동향 확인을 지시를 하고 뉴스 부조정실에 들어가서 신호 수신 여부까지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노조 측은 박 사장이 당시 대통령실 측으로부터 모종의 연락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란과 관련한 마지막 소식 하나는요. 법원이 임시 내란 영장 전담 법관의 남세진 그리고 이정재 부장판사를 보임했다고 합니다. 남세진 판사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가 있고요. 이정재 판사는 중국인 간첩 99명 체포라는 허위 보도를 냈던 스카이데일리 허겸 기자 그리고 윤석열 씨 그리고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력이 있습니다. 네, 댓글창에도 이 내란 전담 재판부와 관련된 임시 판사들이긴 하지만 이 남세진 이정재 부장판사 보임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은데 이건 먼저 좀 짚어볼까요? 우선은 사법불신을 초래한 조희대, 지기현 두 판사들 때문에 사실 사법부 전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사법의 독립이라는 말로는 이게 지금 더 이상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를 통해서 나름의 이 내란이라고 하는 이 국가적 위기의 그 상황을 극복해 보자라는 대안 차원에서 국회가 만든 법안인데 네. 거기에 대해서 조희대 그 대법원장이 임명한 그 영장 전담 판사들이 그 중에 절반이 그대로 옮겨온다라고 하면은 이건 사실 또 법을 이용한 하나의 또 꼼수 내지는 또 탈법적인 행동을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가 입법이 된 취지와 그 과정이 있는 것인데 그걸 스스로 법원이 잠탈하고 그 취지를 몰각시킨다면은 결국에는 사법 신뢰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냐라는 반문이 들고요. 무엇보다 사법부가 이렇게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저는 이 내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사법부가 지금 보이고 있는 행태에 대해서 전 더 큰 사법개혁으로 아마 보답을 받지 않을까. 네. 그 부분을 사법부가 아마 기억을 좀 냉정하게 좀 해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내란이 일어난 지 벌써 1년이 지났는데요. 아직까지도 덜 밝혀진 전모가 있다는 게 좀 놀랍습니다. KBS와 관련해서 나온 뉴스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사실은 지금에 와서 이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더 충격을 받으시는 건데 사실 그 계엄의 밤에 누가 기획했고 누가 전체적으로 실행했느냐 내지는 김건희 씨의 영향은 없었을까 내지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디까지 관여되어 있었는가 이런 게 지금 다 안 밝혀졌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KBS라고 하는 이 공영방송의 어떤 기능들 이런 거를 두고 본다면은 뭐 박장범 사장이 충분히 전 계엄과 관련된 내용들을 사전에 알고
또 KBS 보도국장에게 이렇게 와. 전화를 하는 이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상상이 가능한 영역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2차 종합특검을 하게 되면 관련된 수사의 속도를 내고 저는 이 계엄과 관련된 이제는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명명이 된 이 친위 쿠데타에 대해서 저는 명확하게 저는 끝까지 관련자들을 다 색출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두 번째 뉴스 넘어가 보죠. 네, 한동훈 사과는 일본식, 장동혁 단식은 정치 기술. 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말입니다. 네, 어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MBN TV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단식을 한 거 아니냐는 분석에 대해서 이게 만약 예정된 행보라면 장 대표가 오히려 정치 기술을 잘 썼다고 평가해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최고위가 끝난 뒤에는 단식을 마친 장동혁 대표와의 쌍특검 공조 계획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박근혜 카드로 단식을 종결했으니 이어나가기 어려운 단절이 있지 않겠느냐 라고 답을 했는데요. 이 대표는 공조를 할 사안이 박근혜 전 대통령 출연이라는 특이한 구조로 종결이 됐다면서 만약 국민의힘이 공조를 이어가고 싶다면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종결한 건지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또 이준석 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가 최근 당원 게시판 이른바 당계 사건에 대해 사과한 것에 놓고 굉장히 사과하기 싫었을 것 같다면서 유감 표명 중에서도 약한 수위의 유감 표명 같은데 일본의 사과 표현은 안 들어간 통석의 염이라고 하는 태도와 유사하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 한 전 대표의 사과가 진정성 있는 사과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네, 이준석 대표의 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무래도 그 양도구육으로 상징되는 국민들을 속였던 이런 책임이 있는 정치인의 진정성 운운하는 게 이게 참 어폐가 있게 들린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이준석 대표가 할 말은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거는 뭐 양도구육과 자유로운 분들이 이야기하는 거야 뭐 진정성이 없다. 또 사과에 대해서는 저도 사과로 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만은 이준석 대표가 했을 때는 그 말이 어떤 효과를 가질지를 좀 곱씹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지금 이준석 대표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장동혁 대표가 무리한 단식을 하다가 8일 만에 그만두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의해서 단식을 중단했기 때문에 상당 부분 본인이 갖고 있던 계획이 좀 꼬인 거 아니냐. 결국에는 국민의힘과의 그 공조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있었거든요. 그걸 감수하면서 장동혁 대표 단식하는 자리까지 찾아가고 했는데 갑자기 박근혜 전 대통령 올라와가지고 이걸 그냥 끝내버리니까 좀 머쓱해진 면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번 단식을 통해서 장동혁 대표가 결국에는 전투에서는 이기고 전쟁에서는 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내에 사실상 한동훈만 빼고 다 모였을 뿐만 아니라 이준석이라고 하는 바깥에 있는 다른 당의 대표까지도 불러 모았기 때문에 본인의 소위 말하는 당 장악력 이거는 훨씬 더 높아지긴 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더 고립되는 쪽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위로부터의 내란을 지지하는 쪽으로 더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윤호 개인과 관련해서는 국민적 심판밖에는 답이 없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는 장동혁 대표는 지방선거까지 자리는 유지는 하겠으나 아마 그 선거 패배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전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지방선거를 앞둔 연대는 불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정치가 워낙 그 변화무쌍하니까 뭐 열어놓고 저는 모든 걸 추진은 한다는 생각은 드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이준석 대표의 머리가 아마 아플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게 손을 잡아도 문제, 안 잡아도 문제인 상당히 좀 진퇴양난의 상황일 텐데 하나 변수가 있다면은 지금 민주당에서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논의하면서 상당한 저항에 지금 부딪히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걸 만약에 민주당에서 무리수를 둬서 더 진행을 해 나간다면 아마 반사 효과로 아마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더 뭉칠 수 있는 명분과 기회를 얻을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부분도 조금 더 선행적으로 한번 더 고민을 지켜봐야 되는 문제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뉴스 넘어가 보죠. 네, 원전 2기 신규 건설 결정. 네, 결국 짓는 방향으로 결정이 됐다는 거죠? 네, 오늘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브리핑을 통해서 신규 원전을 계획대로 건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계획은 원래 작년 2월, 그러니까 윤석열 씨가 탄핵된 뒤 아직 헌재 파면 결정이 나오기 전에 그 혼란의 시기에 확정이 됐던 제11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 이걸 줄여서 전기본이라고 하는데 이 전기본의 계획을 따르기로 한 겁니다. 전기본에 따르면 새로 지어질 원전 2기의 생산량은 총 2.8기가와트,
이게 대한민국 전체 전기 수요의 4%를 책임질 수 있는 규모라고 하는데요. 이런 대규모 원전 2기를 2037년과 2038년에 각각 도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김성환 장관은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에서 신규 원전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취임 이후에 원전을 새로 지을지에 대해서는 국민 공론을 듣고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입장을 바꾼 바가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도 신규 원전 건설이 가능한 부지가 있고 안정성이 담보되면 건설을 하겠지만 자신이 보기에는 현실성이 없다고 발언한 바가 있기 때문에 원래는 원전 건설이 추진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었습니다. 하지만 AI 시대에 안정적인 전력 확보가 중요해지면서 정책 결정자들의 입장이 다시 뒤집힌 겁니다. 정부가 신규 원전을 짓기로 입장을 정리를 했지만 시간을 낭비했다, 이런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아이템 다루기 전에 하나만 방금 들어온 소식을 전해드리면요. 저희가 아까 이제 박장범 사장 관련된 계엄 연루 의혹에 대해서 보도해드렸는데 방금 나온 KBS 입장은 오늘 전국 언론노조 KBS 본부의 기자회견 내용 가운데는 허위 사실이나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 향후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면서 사실로 밝혀진 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 원전 관련된 지금 이재명 정부의 입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원전이 상당히 좀 뜨거운 이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에 문재인 정권 때 의사결정을 잘못했던 부분들, 이것이 이제 사실은 좀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시간 낭비 아니겠냐, 이제 이런 비판도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재명 정부는 그 산업과 관련된 정책 6가지를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A, B, C, D, E, F라고 하는 AI를 비롯해서 그 E가 이제 에너지거든요. 그러니까 AI와 에너지가 함께 가는 거기 때문에 뭐 원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일부 제한적 허용, 이 부분은 아마 좀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을 한 거 아닌가 싶고, 최근에 그 용인에 반도체 공장 짓는 부분도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사실은 용인에다가 짓는 건 좋은데 결국 어떻게 물과 전기를 끌어올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논란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AI 시대를 우리가 AI 3대 강국, 아시아의 수도 로까지 우리가 격상을 하기 위해서는 이 에너지 문제는 반드시 우리가 좀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문재인 정권 때는 이념과 진영에 갇힌 국정 운영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이재명 대통령은 실용적이고 국익적인 판단을 앞세우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앞으로도 이 보수 진영에서 더 많은 지지까지 끌어올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원전 이야기를 한참 하고 있는 댓글창에서는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의 합당과 관련된 이야기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서요. 저희가 즉석에서 지금 투표 붙여볼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투표해 주시고 계속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네 번째 뉴스 들어가 볼까요? 네, 이해찬 별세, 기관 사회장으로 닷새간 엄수. 네, 어제 전해진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네, 어제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이 향년 73세로 별세했습니다. 이해찬 부의장은 민주평통의 아태지역회의 운영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지난 22일 베트남 호찌민에 방문 중이었는데요. 호찌민에 도착한 다음 날 아침 몸 상태가 악화되면서 긴급 귀국 절차를 밟았지만 결국 호찌민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박정희 유신체제에 맞선 민주화 운동을 시작으로 김대중 정부 때 정치에 입문한 그는 무려 7선 의원이었고요.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또 교육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역임했던 민주당의 거목이었는데요. 지난 21대 대선에서는 이재명 캠프의 선거대책위원회의 상임 고문을 맡아서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등 이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수석 부의장이 위독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조정식 정무특보를 베트남 현지에 급파하기도 했는데요. 끝내 별세 소식이 들려오자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은 오늘 민주주의 역사에 큰 스승을 잃었다면서 고인의 별세 소식에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석 부의장의 장례는 내일 27일부터 31일 이번 주 토요일까지 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이 주도하는 기관 사회장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간단하게 이 부고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예, 뭐 이해찬 전 총리 이제 마지막 공직은 이제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의 역할을 하신 건데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한 헌신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애국의 마음을 보여주셨는데 참 너무 일찍 우리 곁을 떠나신 것 같아서 저는 참 고인의 명복을 빌고 또 우리 유가족분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해찬 총리하면 전략가고 기획자로서 굉장히 시대 정신을 잘 읽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지난 19대 총선 때는 세종으로 내려가서 심대평 전 지사를 꺾은 역사가 있고, 또 20대 때는 김종인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왔을 때 이제 공천을 안 주면서 당시에 무소속으로 나갔다가 승리하고 돌아온, 그래서 총 7선의 아주 기록적인 그 선거 승리에 이력을 가진 분이시기도 하고, 또 21대 총선 때는 민주당을 지휘하면서 180석을 얻어내는 아주
아주 거대한 성과를 냈던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참 이해찬 전 총리께서 남기고 간 여러 그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한 열정과 여러 노력들은 아마 다음 후세들이 더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방금 막 나온 단독 소식이 있는데요. 나경희 기자가 짧게 전해주시겠어요? 네, 방금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 김종혁 전 최고위원회의 탈당 권고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네, 그 한동훈 전 대표 그리고 김종혁 전 최고위원과 관련되어 있는 국민의힘의 행보가 더 빨라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혹시 뭐 짧게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저 탈당 공고라는 게 사실 열흘 지나면 제명으로 확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제명이나 마찬가지 결정인데 결국에는 이번 단식을 통해서 장동혁 대표가 당권을 더 강하게 틀어지면서 이제는 한동훈계는 다 내보내겠다라는 반민주적인 행태를 계속 보이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한동훈계는 당에서 뭐 내쫓겨지는 건 현실이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정치적으로 부활하기는 저는 매우 어렵다. 그러니까 과거로 치면 이제 패족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계는 저는 이제 패족의 반열로 들어가게 되는 거 아니냐. 뭐 민심의 지지가 떠나면 당연히 뭐 그런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저희가 3분 전에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의 합당 관련된 질문을 드렸고요. 굉장히 팽팽하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700명 가까이 투표하셨는데 찬반이 찬성 51, 반대 43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투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릴게요. 다음 뉴스 넘어가 보죠. 네, 이재명 대통령 이해운 지명 철회. 네, 결국 철회했습니다. 네, 이것도 어제 있었던 일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지명 28일 만이자 지난주 금요일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 이틀 만입니다. 어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안타깝게도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원래 청와대는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입장을 들어보자는 입장이었지만 청문회가 부정적인 여론을 뒤집지 못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숙고와 고심 끝에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처리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오늘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이전 의원에 대해서 총 7건의 고발이 접수가 됐다며 절차와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지명 철회 결정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께서 한 그 중도 보수 확장 인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박수를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이제 그런 흐름을 통해서 이제 통합 대통령의 반열로 이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도 장려해야 될 상황으로 저는 보이고 다만 이제 국회 검증 시간이었는데 국민의힘에서 아예 청문회 자체를 그 사회를 보면서도 개최하지 않는 이런 보이콧을 통해 가지고 상당 부분 국회 검증 기능을 좀 약화시키긴 했습니다만은 이 국민의 여론이라고 하는 이 높은 벽을 전 이해운 후보자가 넘지 못했다. 그동안에 뭐 갑질 논란이라든지 청약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정 불법의 의혹에 휩싸였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국민적 감정을 건든 부분을 극복하지 못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고 마지막에도 이게 뭐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를 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국민의 민심에 귀를 기울인다라는 평가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 이번 인사를 통해서도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많은 부분을 좀 얻었고 다만 이제 정치인에 대한 검증을 어디까지 사전에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이런 시도를 또 한다면 조금 더 엄격한 검증을 사전에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댓글창에는 계속해서 합당 관련된 이야기만 올라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신인규 변호사님 만약에 투표하신다면 어디에 투표하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투표를 저도 가면서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지금 참여하십시오. 이 굉장히 팽팽한 민심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이렇게 의견이 팽팽하다는 것 자체가 이제 토론이 많이 필요한 주제라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당 대표가 합당을 제의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일방적으로 과연 당내에 이런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당 운영을 하는 것이 과연 지금의 시기에 또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냐. 네. 매우 좀 회의적이고 만약에 정청래 당대표께서 이 합당을 지금 추진하겠다라고 한다면 이런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서 저는 당내 컨센서스를 가지고 추진해도 이건 어려운 문제다. 그리고 네. 오늘도 조국혁신당에서도 상당히 그 당대당 합당을 위한 의지, 뭐 혁신당 DNA 예.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2달 안에 끝내겠다. 저는 매우 지난하고 어려운 과정이 앞으로 좀 예정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독자적 DNA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굉장한 독자적 DNA. 굉장한 씨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말씀처럼 아마 그 방법론에 대한 비판들은 굉장히 좀 높은 것 같고요. 근데 또 의외로 이 합당 관련해 가지고는 의견이 팽팽해서 이거 정말 뜨거운 이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아마 이제 그 명분과 실익의 문제가 또 있을 겁니다. 결국에는 조국혁신당이 그동안에 선명한 야당 역할을 주창해 왔기 때문에 이것이 집권 여당으로 그럼 들어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내지는 이제 선거를 앞두고 전국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중도 확장 흐름에 오히려 조국 혁신당의 DNA를 강조하게 되면 중도에 있는 유권자들은 상당히 민주당을 선택하는 것을 좀 주저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예, 댓글창에는 신인규 소신 발언 화이팅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요. 당대표와 관련해가지고 또 다양한 비판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이야기는 저희가 2부에 이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마치기 전에 광고 안내하겠습니다. 삼구갈비가 신제품 출시를 기념하여 소곱창구이 온라인 최저가에 도전합니다. 곱이 터질 듯 꽉 찬 소곱창, 고소한 폭발하는 소대창, 쫄깃함 끝판왕 소막창, 담백함의 정석 소염통까지 보통 곱창집에서 1인분에 2, 3만 원 하는 메뉴를 행사 가격으로 한 팩당 5,900원부터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깨끗한 세척 후 초벌이나 연유까지 끝낸 뒤 1인분으로 딱 맞게 완벽 진공 포장해서 보내드립니다. 함께 드리는 참소스에 찍어 드시면 풍미가 배가 되고요. 기호에 따라 청양고추를 더하면 전문 곱창집이 부럽지 않은 맛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혼술 안주로 가족 식사로 모임 메뉴로 가성비 넘치고 참 좋은 삼구갈비 소곱창구이를 만나보세요. 아래 더보기란에 구매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삼구갈비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1월 26일 뉴스 리액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잠시 후에 박지원, 김용남 두 분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기다리시는 동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